누가 그런 말을 했지요. 인생은 60부터라고. 젊었을 땐 그 말이 그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이미 한참을 지나온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걸요. 늦가을의 아침 공기가 코끝을 스치던 날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론 마지막 단풍이 바람에 실려 흩날리고 길가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한 계절의 끝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죠.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인생도 계절 같구나. 봄에는 피어나느라 분주하고, 여름엔 버티느라 뜨겁고, 가을엔 돌아보느라 조용하고, 겨울엔 마침내 쉬어가며 자신을 안아주는 시간. 지금 우리의 인생은 아마도 그 겨울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세상은 조금씩 식어가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계절입니다. 나이 들수록 온기가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스며드는 걸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를 따라가느라 바빴습니다. 앞서야 인정받을 것 같았고 뒤처지면 잊힐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때 놓쳤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어제의 나와 대화하게 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나답게 살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늦가을의 바람엔 어딘가 묘한 위로가 섞여 있습니다. 나뭇잎은 떨어지지만 그 자리에 다시 새순이 날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도 계절마다 피어나는 법이지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로 당신과 따뜻한 하루를 함께하려 합니다. 인생의 후반, 다시 피어나는 나이에 대하여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이 들면 시들어간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꽃이 지는 게 아니라 한번 피었던 꽃이 다시 씨앗을 품는 거예요. 그 씨앗은 더 깊고 단단해져서 다음 계절에 더 고운 꽃으로 피어나지요.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열정이 지혜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불처럼 타오르던 힘은 이제 햇살처럼 따뜻하게 빛이 됩니다. 이제는 빠름보다 기품의 시대입니다. 젊을 땐 속도를 재며 살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라보며 삽니다. 어디로 가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걷는가가 더 중요해졌지요. 가끔은 멈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멈춘 자리에 앉아 그동안 내가 걸어온 길을 찬찬히 되짚어 보는 것도요. 그때야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나를 만들어 온 시간이었다는 걸요. 누군가는 나이 들어간다는 걸 잃어가는 과정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진짜로 내 안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화려한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고 그 속에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 그래서 저는 요즘 나이 드는 게 그리 두렵지 않습니다. 어릴 땐 세상이 커 보였지만 이제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젊을 땐 바깥을 향해 살았지만 이제는 안쪽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 안쪽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이 있지요. 그건 바로 의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나이. 그 나이에 찾아온 또 한 번의 봄에 대하여 정약용 선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늦게 배웠으나 늦게 배웠기에 깊이 배웠다. 그는 좌절의 시기, 세상과 멀어진 유배지에서 비로소 진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젊은 날의 성취가 아니라 후반의 깨달음으로 완성된다는 걸.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 유배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용하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 속에서 다시 피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오늘이 혹시 고요하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 전의 침묵입니다. 봄이 오기 전 땅속에서 씨앗이 조용히 숨쉬는 시간처럼요. 이제 그 씨앗이 흙을 뚫고 고개를 내밀 때입니다. 조금 늦게 피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봄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다시 피는 나이입니다. 정약용의 용기, 헬렌 켈러의 희망, 법정 스님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인생 후반의 또 다른 봄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젊은 시절부터 총명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이미 벼슬길에 올랐고 조정의 눈에 띄는 인재로 인정받았지요. 그의 글은 명확했고 그의 생각은 깊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젊은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늘 새로운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개혁안은 권력자들에게 불편한 진실이었고 그 진심이 결국 그를 외딴 길로 내몰았습니다. 28, 아직 청춘이 다 피기도 전에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은 자신을 버렸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죠. 벼슬도 명예도 젊은 날의 꿈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람 거센 바닷가 마을 강진의 외딴 초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벼슬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다의 바람, 매서운 겨울, 그리고 자신을 향한 질문만이 남아 있었지요. 그는 그 고요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답을 찾기 시작했지요. 그에게 유배는 벌이 아니라 배움이었습니다. 그는 말했다지요. 세상은 나를 버렸으나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 말에는 좌절보다 더 큰 평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곳에서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손에 잡지 못했던 고전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논어, 맹자, 불경, 성리학서까지 그는 모든 지혜를 꺼내어 새롭게 읽었습니다. 그는 책의 문장 하나하나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식은 머리로 배우지만 지혜는 고통으로 배운다. 그때 그는 진짜 배움의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고 낮에는 마을 사람들과 논밭을 돌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되면 등잔불 아래에서 붓을 들었죠.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촛불이 흔들리면 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가? 그의 손끝에서 수많은 글이 태어났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 세 권의 책이 모두 유배지에서 쓰인 것입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고독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그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그는 그곳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이다. 그 문장을 읽으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엔 멈춤이 두려웠습니다. 뒤처질까봐, 잊힐까봐 늘 불안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보니 멈춤은 오히려 삶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소리를 듣게 해주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중 한 구절은 지금 읽어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세상은 언제나 바쁘다. 하지만 사람은 바빠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 그는 아들들에게 그리고 훗날의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멈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지혜의 시간이라고요. 그가 그렇게 멈춰 있던 시간은 18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억울함 대신 배움을 택했고 한탄 대신 성찰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바닷가에서 농부처럼 손에 흙을 묻히며 살았습니다. 관직을 잃었지만 삶의 존엄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을 갈며 말했습니다. 이 땅도 사람도 모두 하늘의 품 안에 있다. 그의 시선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쓴 목민심서는 바로 그 마음의 결과였습니다. 벼슬은 사람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피는 자리다. 그 문장은 지금 읽어도 울림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늦은 나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늙고 배움은 늙을수록 깊어진다. 그는 나이를 이유로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야 진짜 배우는 일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 후반의 의미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오며 너무 많은 역할을 하며 삽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직장인, 누군가의 기대 속에 나. 그런데 나이 들어 그 모든 역할이 하나씩 사라질 때 비로소 진짜 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건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이해했고 그 이해 속에서 세상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낮추면 세상이 보인다. 이 문장을 읽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젊을 땐 자신을 드러내야만 인정받는 줄 알았는데 이젠 자신을 낮추니 세상이 더 크게 보이더군요. 혹시 지금 삶이 멈춘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하루하루가 고요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이 다시 피어나기 위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준비입니다. 꽃도 피기 전에 한동안 눈 속에 숨어 있듯이요. 우리의 봄도 그렇게 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정약용은 그 긴 유배의 세월을 마치고 고향 남양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백발의 노인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젊었습니다. 그의 마음엔 새로운 꿈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는 고향의 산천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지요. 봄은 반드시 돌아온다. 비록 늦을지라도.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겨울 같아도 그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젊은 날보다 훨씬 따뜻할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 속에서 배웠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은 바뀔 수 있다는 걸요. 그 마음 하나가 그를 다시 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멈춤이 당신의 두 번째 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저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헬렌 켈러는 3살 무렵 고열과 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빛도 소리도 사라진 어둠 속에서 그는 갓난아기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자라났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볼 수도 없었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 고요 속에서 헬렌은 종종 분노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운명을 타고났을까? 왜 세상은 나에게 이토록 가혹할까? 하지만 그 어둠 속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은 앤 설리번. 그녀는 20살의 젊은 교사였고 스스로도 눈의 질병으로 시련을 겪은 사람이었죠. 앤은 헬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 위에 W, A, T, A, R, 물이라는 단어를 써주었습니다. 헬렌은 그때 처음으로 손끝으로 세상을 느꼈습니다. 물의 시원함이 손바닥을 타고 흐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세상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아닌 손으로, 귀가 아닌 마음으로 그녀는 글자를 외우고 낱말을 배우고 소리를 상상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그녀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거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라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장애인 최초의 학사 졸업자였지요. 그녀가 졸업장을 손에 쥐던 날 사람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불가능이라 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가능성을 가르쳤습니다. 헬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잃은 것이 많지만 그것이 나를 멈추게 하진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극복이 아니라 재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잃는 일이 아니라 새로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몸이 느려지고 시야가 좁아질수록 더 깊이 보고 더 멀리 듣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세상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녀는 말했다지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그 문장은 노년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살아가다 보면 몸이 아파서 혹은 마음이 아파서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안에는 여전히 빛이 있다. 그 빛은 꺼진 게 아닙니다. 그저 잠시 덮여 있을 뿐입니다. 헬렌은 단 한 사람, 앤 설리번의 믿음을 통해 그 빛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일, 그게 인생의 후반이 우리에게 맡긴 마지막 사명 아닐까요? 헬렌은 평생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그녀는 장애인 복지와 여성 인권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목소리의 음정은 어색했지만 그 안의 진심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말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세상에도 분명 아름다움이 있다. 그녀의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헬렌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둡겠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빛날 것이다. 그 문장은 참 따뜻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녀는 세상을 보았던 겁니다. 그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 것이었지요. 그녀의 삶을 보면 보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보이는 건 때로 사라지지만 믿음은 끝내 남습니다. 헬렌의 믿음은 자신에게만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면 그건 이미 반쯤 이룬 것이다. 그녀는 희망을 목소리 없는 언어로 전했습니다. 그 침묵의 언어가 세상 그 누구보다 크게 들렸지요. 나이 들어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삶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 나이에 뭘 더 배워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 우리 마음이 닫혀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헬렌 켈러는 한 번도 이건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단어 하나가 인류의 희망이 되었듯 우리의 하루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새로운 걸 배우기로 결심했다면 그건 이미 인생의 또 한 번의 봄을 연 것입니다. 꽃은 나이에 상관없이 핍니다. 그 마음이 따뜻하면 계절은 언제든 돌아오지요. 헬렌 켈러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묘비에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여기 잠든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본 사람이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빛을 본다는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삶을 믿는다는 뜻이구나 하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세상이 조용해도 내 안의 작은 빛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다시 우리를 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이 늦은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봄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보다 조금은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놓으려 하면 손끝이 쉽게 펴지지 않아요. 혹시 이걸 놓으면 나라는 사람도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듭니다. 법정 스님도 그런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 문장을 들으면 마음속 어딘가가 살짝 흔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비운다는 건 잃는 일이 아니라 진짜로 내 것이 무엇인지 다시 찾는 일입니다. 법정 스님은 젊은 시절 서울의 번잡한 세상을 떠나 산속의 조용한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시계도 달력도 전화기나 소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그 소리보다 더 고요한 자신의 숨소리만 있었지요. 그는 작은 방 안에서 낡은 책상 하나, 찻잔 하나만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풍요로울까? 하지만 그의 말 속엔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쥐고 삽니다. 돈, 명예, 관계, 인정, 심지어는 후회와 미련까지도 꼭 쥐고 있지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몸은 가벼워도 가슴 속에는 놓지 못한 짐이 쌓여갑니다. 법정 스님은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비우면 보인다. 그분은 어느 날 절 마당을 쓸다가 잠시 멈춰서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먼지를 쓸면 바닥이 드러나듯 욕심을 비우면 마음이 드러난다.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채워야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작 그 채움 속엔 마음의 공허함이 숨어 있지요. 비워야 진짜 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용해야 진짜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스님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내일의 행복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오늘의 햇살을 먼저 느끼라. 그 문장을 읽을 때면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대로 내 마음에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것들을 쥐고 살아왔지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하나도 쉽게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합니다. 모든 걱정의 뿌리는 붙잡음에서 시작된다. 붙잡지 않으면 흐름이 생깁니다. 흐름이 생기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분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에게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행복은 간소함에 있다. 그 간소함은 단지 물건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였습니다. 덜 가지는 대신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덜 소유하는 대신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눈. 어느 날 법정 스님에게 한 신도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님, 인생이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허전한 게 아니라 채워야 할 게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울었다고 하지요. 사실 인생의 허전함은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쌓여서 생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릴 땐 꿈으로 가득 찼고 젊을 땐 욕심으로 가득 찼고 이제는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기억들 속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비워도 괜찮아요. 그 미움도, 그 아쉬움도, 그 사랑조차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붙잡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일들은 비워도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한 흔적으로 남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린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되찾는 일이다. 그 말이 참 좋지요. 우리는 비워야 진짜 내 목소리를 되찾습니다. 잡고 있을 땐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가 비운 자리에서 비로소 들립니다. 어쩌면 인생 후반이란 바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기 아닐까요? 스님은 말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젊을 땐 배우느라 바빴고 중년엔 이루느라 바빴고 이제는 그 모든 걸 내려놓으며 산다. 그분의 마지막 저서 제목도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끝이란 새로운 시작의 이름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고요히 풀립니다.
비로소 인생의 마무리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나이 들어 잃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 조금씩 비워가며 삶의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깊어지고 감정이 잔잔해지고 모든 게 선명해지는 시기. 법정 스님은 산속에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자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는 서서 죽는다. 하지만 그 죽음은 슬프지 않다. 그건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그 고요한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습니다. 삶은 결국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사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졌지요. 그게 바로 비움의 끝에서 만나는 진짜 풍요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 속에서 우리는 다시 피어납니다. 이번에는 더 조용히, 더 단단히. 법정 스님은 어느 봄날 산길을 걸으며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꽃은 피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그저 때가 되면 피어날 뿐이다. 그 말처럼 우리의 인생도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당신답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미 피어나고 있는 겁니다. 테이블 위에 식지 않은 차 한 잔이 남아 있습니다. 그 따뜻한 향기 사이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조용히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혹시 조금은 고요해지셨나요? 아니면 마음 어딘가에서 살짝 무너졌던 용기가 다시 일어났을까요? 괜찮아요. 당신이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다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의 고독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춤을 실패로 보지 않았지요. 그건 자신을 다시 세우는 숨고르기였습니다. 그 멈춤의 시간 덕분에 그의 글은 1000년을 넘어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배운 한 단어, 그건 단지 물이 아니라 생명이었죠. 그녀는 세상에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나는 빛을 본다. 법정 스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가 말한 무소유는 결핍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세 분의 삶은 다 달랐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공통된 진실이 있었습니다. 삶은 채움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비움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 젊은 날의 봄은 세상을 향해 피어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의 봄은 내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사는 때지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만난 새 현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하지요. 멈춤은 준비다. 헬렌 켈러는 속삭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법정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그 세 문장이 우리 인생의 후반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서서히 잃어가는 일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지난날의 자신을 용서하고 이제는 나에게도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지요. 그게 바로 다시 피는 나이입니다.
젊은 날엔 열정으로 피었다면 이제는 지혜로 피는 시간입니다. 봄의 꽃은 잠시지만 사람의 마음에 피는 봄은 오래갑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요즘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 햇살 아래에서 그저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괜찮아.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평화가 내일의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마음 한쪽에 이건 해볼까 하는 작고 조용한 꿈이 있다면 그걸 놓지 마세요. 비록 늦었더라도 당신의 걸음이 곧 의미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붓을 들었듯 헬렌 켈러가 어둠 속에서 글자를 배웠듯 법정 스님이 고요 속에서 행복을 찾았듯 당신의 오늘도 분명히 무언가를 피워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결코 멈춘 게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천천히 걸으세요.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걸음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다시 들어옵니다. 새벽 공기 속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건 봄의 신호이자 당신 마음의 새싹이 고개를 드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새싹이 곧 피어날 겁니다. 당신의 나이에서 당신의 속도로 오늘 다시 피어나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삶은 아직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조용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따뜻해지셨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평화롭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이 금은방의 지혜의 빛을 조금 더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오늘 새 봄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